자, 안철수 전 대표의 탈당이 현실화되는 가운데 기자회견을 앞두고 있습니다. 전문가들과 기자회견 보면서 소용돌이에 휘말린 야권의 앞날에 대해 분석해보겠습니다. 최병목 월간조선 편집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 윤태곤 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바로 정론관으로 일단 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복도의 복도 장면 보이고 있습니다.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나오는 화면은 정론관 기자회견장의 모습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한 2분여 정도 남았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가 의원회관 쪽에서 정론관 쪽으로 이동을 했다라는 소식은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잠시 뒤면 모습을 나타내서 기자회견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안철수 공동대표, 전 공동대표 하면 이렇습니다. 지난해 3월이었습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 함께 합당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든 당이 새정치민주연합이었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공동대표였고 네. 만약에 오늘 탈당을 하게 되면 21개월 만에 자신이 만든 당을 박차고 나오게 되는, 대략 한 21개월쯤 되는 거죠. 네. 박차고 나오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 한 차례 자체적으로 세력화 작업을 했다가 실패한 후에 새정치민주연합을 창당을 하고 입당을 했던 건데요. 근데 다시 또 당을 박차고 나와서 새로이 세력화 작업을 시작하게 되는 셈입니다. 그렇죠. 오늘 오전 9시 40분쯤에 집에서 나와서 국회로 바로 향했고요. 네. 사실 그 사이에 문재인 대표와 만날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이런 관측이 나왔었는데 전화 통화만 하고 기존의 서로의 입장만 확인하고 결국 회동은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전에 듣기로는 안철수 전 공동대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기자회견문 내용이 짧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 나왔고 일문일답, 회견 뒤에 일문일답은 없을 것이다 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미루어 봤을 때 저희들이 예측했던 대로 당을 나가겠다라는 취지의 기자회견문을 발표를 하고 나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기자들과 함께 정론관으로 향하는 모습을 저희가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저렇게 되면은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가질 부담이 역시 야권의 분열을 만드는 그 계기를 줬다라는 비판, 이 비판은 일단은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호남 지지층이라든지 야권 지지층들이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서 굉장한 실망감을 갖고 있는 것도 맞지만 결과적으로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분열을 초래하는 세력, 이 세력에 대해서도 심판하겠다 뭐 이런 여론들이 또 형성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당을 하겠다는 것은 좀 비장한 각오인 것 같습니다. 자,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정론관에 들어섰습니다. 지금 원고를 꺼내 들었고 마이크 앞에 서서 기자회견을 읽을 상황입니다. 자,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정론관으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오늘 새정치민주연합을 떠납니다. 제1야당 새정치민주연합을 혁신하고 또 혁신해서 지지자들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정당, 국민이 믿고 정권을 맡길 수 있는 정당으로 바꾸라는 당원과 국민의 염원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대로 머물러 안주하려는 힘은 너무도 강하고 저의 힘이, 능력이 부족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다 죽는다고, 비상한 각오와 담대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거듭거듭 간절하게 호소했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총선은 물론 정권 교체의 희망은 없습니다. 저희 부족함과 책임을 통감합니다.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이제까지 늘 야당의 통합과 정권 교체를 위한 선택을 해왔습니다. 대통령 후보를 양보했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통합했습니다. 그럼에도
정권 교체는 실패했고 정치 혁신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삶도 나아지지 못했고 야당조차 기득권화하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지금 야당은 국민께 어떤 답도 드리지 못합니다. 세상을 바꿀 수도 정권 교체의 희망을 만들지도 못합니다. 절체절명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활로를 찾으려면 모든 것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도 더 큰 혁신은 배척당하고 얼마 되지 않는 기득권 지키기에 빠져 있습니다. 혁신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혁신을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제 당 안에서 변화와 혁신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안에서 도저히 안 된다면 밖에서라도 강한 충격으로 변화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캄캄한 절벽 앞에 저는 지금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어려운 길로 나가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허허벌판에 혈혈단신 나섭니다. 나침반도 지도도 없습니다. 그러나 목표는 분명합니다. 새누리당 세력의 확장을 막고 더 나은 정치, 국민의 삶을 돌보는 새로운 정치로 국민께 보답할 것입니다. 정권 교체는 그 시작입니다.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있는 정치 세력을 만들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할 것입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국민 여러분, 지켜봐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안철수 전 공동대표의 기자회견 내용 들으셨습니다. 첫 마디는 당을 떠난다였습니다. 당을 떠난다가 첫 일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절망의 느낌, 절망감의 느낌을 표현을 했습니다. 다만 새정치민주연합을 비난하기보다는 스스로 포기한다, 뭐 이런 인상을 주는 기자회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친노겠죠. 아무래도 친노 이제 주류 세력을 향해서 안주하려는 힘이 너무 강하다. 네. 그리고 기득권을 야당조차 하기보다는 하기보다는 기득권을 유지하려 하고 혁신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다른 정치 세력을 규합을 해서 새로운 정치를 해 나가겠다는 앞으로 있을 미래와 관련된 얘기도 분명히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정계 은퇴를 한다 이런 것이 아니고 당을 떠나서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정치를 또 해보겠다라는 의지를 분명하게 피력을 했습니다. 네, 안에서 안 되면 외부 충격이 필요하다 이런 말을 했고요. 네. 또 허허벌판 혈혈단신에서 혼자 나침반도 없는 상황에서 서겠다 네. 이런 좀 뭐랄까요 좀 황망한 듯한 예. 그런 표현도 나왔습니다. 자,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기자들에게 둘러싸여서 지금 카메라 세례, 플래시 세례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 보여드리고 있고요. 최병욱 편집장님, 일단 결연했죠. 결연한 기자회견이었는데 당에 그렇게 저 정도로 실망을 한 걸까요? 정말 실망을 많이 한 것 같네요. 그렇죠. 아니,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당에도 물론이지만 문재인 대표 개인에 대한 어떤 인간적 불신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었던 것이죠. 사실은 그게 그 지난번 4월 재보선 패배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되어 온 과정이었고, 제가 사실은
9월 달에 왜 안철수 의원이 변했다 한 적이 한 번 있었지 않습니까? 예, 예. 네. 그때 안철수 의원이 몇 아까 가지 드렸던 말이 질문인데 그동안의 이게 안철수 제대로 안 의원의 들어갔을 언행과는 것 상당히 같아서 달랐어요. 여쭤볼게요. 그때 일부 오늘 저기 문 대표하고 전문가들이 뭐라고 통화하신 걸로 그랬냐면 알고 있는데 좀 아무래도 어떤 뭔가 좀 내용 이상하다. 나오셨는지 또 탈당 수순을 결론은 밟고 어떻게 있는 것 되셨는지 같다. 이런 얘기를 여쭤보겠습니다. 했었거든요. 아, 편집장님, 문제 지금 그렇게 지금 현재 말하고 있는 그런 순간입니다. 지금 라이브 상황인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고 그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오랫동안 고민한 끝에 혁신 전당대회라고 결론을 내렸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문 대표께서나 저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당을 위해서 헌신할 때이다. 그래서 모든 가능성들을 다 열어놓고 당을 살리겠다. 그렇게 의지천명을 부탁드렸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제가 설득에 실패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신당을 창당하실 건가요? 아니면 다른 신당에 합류하실 건지 이제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총선에 출마는 하실 건가요?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등하겠습니다. 이쪽으로. 편집장님께서 아까 하시던 말씀 계속 이어가 주시죠. 예. 그 안철수 의원이 왜 이런 중대한 결심을 하고 그 부분에 관해서 본인이 이제 기자회견문을 읽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소위 그 문재인 대표와 친노 그룹이 당을 독단적으로 운영하는 데에 대한 실망감. 네. 뭐 이걸 이제 밝히는 것까지 좋았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세력을 만들어서 뭐 당 외부에서 충격을 줘서 야당을 바꾸도록 하겠다. 뭐 예. 다 좋은데 문제는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하고 좀 저는 소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까지 안철수 의원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얼마나 소통 부재를 비판을 했습니까? 그런 거 보면 저 자리에서 본인의 그 기자회견만 읽을 것이 아니고 사실은 기자들의 일문일답을 해서 자기가 정작 왜 떠나려고 하는지 그 부분하고 앞으로 만들 세력의 뭐 성격, 그다음에 규모, 뭐 시기, 뭐 이런 것까지도 좀 구체적으로 밝혔으면 훨씬 좋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런 부분을 안 밝히고 저렇게 넘어간 거는 너무나 일방통행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고 근데 생각합니다. 안철수 대표의 기자회견 시나리오가 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아니 그렇긴 한데 일요일마다 하고 있고 일요일마다 하고 있고 지금 이 오늘 회견에서도 마지막에는 신당을 만들 것 같은 만들 것처럼 말은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기자들이 물어봤더니 다음 기회에 얘기하겠다. 그러니까 단계 스텝을 밟으면서 신당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아니 그런 걸 어느 정도 준비를 안 했으면 오늘 기자회견문이 나올 수가 없었고요. 준비를 했는데 사실은 그 제가 이제 그 기자할 때 탈당 취재를 좀 해봤는데 그때 보면 탈당하기 전에는 뭐 다른 의원들도 굉장히 많이 도와줄 듯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탈당하고 나면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런 점을 안철수 의원은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안철수 의원이 이제 탈당을 하면 내가 많이 도와주고 지원하겠다고 하시던 분들이 오늘 이후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가지고 자칫하면 또 한 번의 굉장한 좌절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정지 작업을 분명하게 해놓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철수 의원이 오늘 탈당한다고 해서 뭐 호남에서 갑자기 무슨 폭발적인 지지가 있을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이렇게 관찰을 해가면서 정말 본인이 지금까지 그 약점으로 지적되어 온 부분들이 있잖아요. 뭐 소통 부재라든가 뭐 그다음에 그러니까 본인이 워낙 그 신당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뭐 저 서포트를 좀 덜 한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약점에 대해서 그걸 과감하게 털어낼 수 있는 뭔가의 변화된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또 상당수의 의원들이 아마도 그 결행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점에서 보면 안철수 의원이 얼마나 변했는지를 우리가 한번 지금부터 관찰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기자회견문을 갖고 조금 분석을 해보면 윤태곤 실장이에요. 윤 실장께서는 이제 안철수 전 대표 잘 아시는데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있는 정치 세력을 만들겠습니다라고 분명히 했거든요. 당연히 신당을 만들겠다는 얘기로 저희가 해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안 의원이 탈당하게 된 그런 근본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 원인을 제거하는 쪽으로 대안을 만들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논리적으로 볼 때. 저는 이제 근본 원인 두 가지 정도로 꼽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정체성 문제인데요. 오늘도 보도가 나왔는데 이제 어제 중진 의원들이 자택에 심야에 찾아가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나한테 새누리당 사람 같다라고 할 수 있냐 그렇게 분개했다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낡은 진보 청산에 대해 가지고 문재인 대표가 이제 언론 인터뷰에서 새누리당 프레임이다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 건데
지난 대선 때 단일화 토론 때 두 분이 단일화 토론을 했을 때도 그때 이제 당시에 안 후보가 제일 좀 답답해했던 장면이 그 장면이었었거든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가 그 당시 안 후보는 북한이 좀 명시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다시 말해야지 재개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당시에 문 후보는 이미 이제 북측이 현대 아산을 통해 가지고 유감과 재발 방지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면서 안 후보한테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과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다라고 공격을 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되게 이제 붕괴한 게 있었고 이 당에 들어와서도 계속 그걸 느낀 것 같습니다. 이게 잘잘못을 떠나가지고 기존의 야권 세력들은 좀 안철수 의원의 정체성이 우리하고는 좀 다르지 않냐라는 데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 내지는 견인을 하려고 하는 쪽이었었고 안 후보 입장에서는 내가 이렇게까지 온 사람인데 나에게 대해 가지고 아직도 뭐 비판은 가능한데 한나라당 쪽이다라고 하는 것은 의심을 하느냐? 도대체 같이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이게 마음이 아니다. 이거야말로 이제 낡은 진보다라는 게 이제 켜켜이 쌓인 게 이제 첫 번째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른바 게임의 룰이라는 건데 제가 요즘 그 예를 드는 게 뭐 이제 YSDJ 예를 많이 들지 않습니까? 두 분한테 그건 좀 너무 과도한 거고 과도한 기대고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새누리당에서 공존할 수 있었냐. 그 교훈을 얻어야 된다. 제가 볼 땐 그 두 분도 별로 서로 간에 신뢰가 있거나 애정이 있는 분들은 아니었었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 사람을 붙들고 있어야지 나한테 더 유리하다. 그리고 우리의 이 룰에서는 내가 이길 수 있다라는 이명박 대통령 쪽도 내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박근혜 대통령 쪽도 내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서로가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볼 때 공존을 하는 건데 이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는 지난 이제 1년 반 동안 이 게임의 룰이 이제 깨져버렸다. 여기서는 죽었다 깨나도 뭐 내가 생각하는 것이라든지 뭐 나를 이제 대선 주자로 옹립해달라는 것까지는 아니겠지만은 그런 이제 공정한 경쟁을 할 수가 없을 것 같다라는 두 가지 판단을 한 것 같고 이 원인이 결국 그러면은 대안으로 갈 거라는 거죠. 신당 창당을 분명히 할 것 같고 신당 창당에 대해서는 말하자면은 작은 야당을 만드는 것. 지금 이 야당의 숫자를 빨리 끄집어내가지고 어떻게 좀 붕괴시키고 그런 쪽이 아니라 중도층, 지금 많이 떠났던 안철수 지지층, 말하자면은 새정치연합을 조금 복원시키는 쪽으로. 물론 거기다가 지금 이 당에 있는 동안 좀 그래도 이제 확장시켰던 호남의 기반이라든지 본인이 생각할 때 비주류 쪽에서도 좀 괜찮다고 생각하는 인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하고 같이 묶어가려는 계획을 잡을 것 같습니다. 윤종호 의원님 보시기엔 어떠신가요? 좀 이렇게 다른 추가 탈당이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그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물론 안철수 의원이 탈당하는 게 따라서 뭐 뜻이 맞으면 탈당을 해야 되는데 자기 지역 사정, 자기의 운명이 사실 걸려있는 문제거든요. 결국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내가 국회의원 떨어지는데 어떻게 움직이겠습니까? 다 그런 이기주의자가 움직일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뭐 지금부터 이제 여론이 중요합니다. 과연 안철수 탈당했을 때 국민 여론이 야당에서 어떻게 볼 것이냐. 자, 안철수 의원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뭐 저 혼자 탈당하고 아니면 문재인 대표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진짜 뭐 이런 생각들 그런 것에 따라서 또 자기 지역에 또 상황이 있습니다. 자기 상황에 대해서 뭐 호남 지지층이 많다든지 뭐 이런 따라서 그러니까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철저히 계산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최대한 자기가 던져봤을 때 아 이게 나한테 유리하다 당선에 그렇게 하면 움직일 것이고 안 움직일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안철수 의원 쪽도 큰 기대는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의원들이 뭐 왕창 탈당해서 막 30석 하고 이런 것들 기대하고 있지 않고 일단 이제 아침에 제가 문배영을 잠깐 뵀는데 그쪽 생각도 보면 결국은 소수의 어떤 확실한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는 어떤 확실한 자기의 어떤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끼리만 뭉쳐서라도 하면 결국 대선 국면에 가서는 결국 모이게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출발 자체를 그렇게 새 경쟁으로 가지는 않지 않겠는가. 일단 소수의 사람과 모여서라도 뭔가 자신 스스로의 깨끗함, 혁신 뭐 이런 정체성만 일단 보여주는 막 그런 것 쪽으로 가면 나중에 어떤 모일 사람들은 모이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네. 어쨌든 죄송합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철수 의원이 이제 신당을 만약에 만든다면 야권은 분열되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면은 총선을 앞두고 분열된 야당, 야권의 모습을 만드는 계기를 줬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거는 감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안철수 의원이.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야권, 3자 후보 야권 필패론 이야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선거에서
이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그리고 안철수 의원의 신당이 기정사실화될 경우에 새로운 하나의 또 야당이 만들어질 경우에 야권표는 분열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선거에서 어부지리 반사 이익을 얻는 정치 세력은 이 새누리당이고 특히 그러한 3파전이 벌어지게 될 경우에 수도권에서 상당히 약세가 점쳐지기도 했던 지역에서 이 새누리당 후보들이 상당한 이익을 올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과거에 우리가 이러한 어떤 지방선거를 앞두고도 야권이 분열될 경우에 상당히 새누리당에 유리하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새로운 정치 세력의 탄생에 대해서 무작정 분열이라고 비판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면 일종의 이 선거를 앞두고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과의 대결 이전에 야권 간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야권 지지층에서는 얼마나 새로운 신당이 차별화되느냐 또는 경쟁력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기존의 새정치민주연합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지할지 아니면 신당이 기존의 새정치민주연합을 대체할지 이런 정치 세력이 급변할 수 있는 여지는 여전히 남아있거든요. 자칫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러한 어떤 내홍을 극복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그런 어떤 지리멸렬했던 모습을 여전히 노출한다면 새로운 신당에 대한 기대감에 따라서 이러한 어떤 야권 지지층들의 이 표심은 또 향방은 변화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 안철수 의원이 이 신당을 전국화하고 조직화하느냐, 그리고 신당의 어떤 정치 이념 철학을 차별화하느냐, 그리고 얼마만큼 본인의 선거 영향력을 극대화하느냐에 따라서 어느 쪽으로 더 표심이 더 조기에 쏠리느냐가 내년 초 이 선거를 앞두고서 야권의 지형을 결정지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공동대표의 비서실장을 지냈던 문병호 의원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문 의원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당을 나가셨습니다. 근데 지금 보도에 문병호 의원께서도 오늘이나 내일 탈당을 할 것이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예, 탈당할 겁니다. 언제 하실 날짜는 겁니까? 내일이나 모레쯤 될 것 같습니다. 늦어도 모레요. 예. 늦어도 모레. 문 의원님. 지역 구민들한테 보고를 좀 해야 돼서요. 그럼 지역구 내려가셔야겠네요. 경기 쪽에. 뭐 안 전 대표랑 지금 통화라든지 뭐 이런 소통은 좀 하신 상황인가요? 아까 제가 한 40분 전에 통화했고요. 그 고난의 길을, 한국 정치를 바꾸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가겠다. 같이 해줘서 고맙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 의원님, 네네. 당을 나가시는 시기를 자꾸 여쭤봐서 그런데요. 모레라고 하면은 지금 일요일이니까 늦어도 화요일 전에는 화요일까지는 탈당을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인진모 소속 의원들이라든지 아니면 구당 모임 의원들 중에 같이 동반 탈당하실 만한 분들이 계실까요? 아무래도 그 탈당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어서요. 쉬운 게 아니어서 그렇게 많이는 당장 못 나오실 것 같고, 이제 아마 다음 주 일주일 동안 5명에서 10분은 나오시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차근차근 연말까지 해서 저는 문 의원님. 이번 주 내일부터죠. 내일 이번 주에 일주일 내로 그러니까 이번 주 내로 나오실 거고 5명에서 10명이 당을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신다고요? 예, 그렇게 하고 이제 연말까지 20명 나오실 걸로 봅니다. 문 의원님. 그 5명에서 10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좀 그 이름을 좀 언급해 주실 수 있어요? 그건 이제 그 의원님들의 정치적인 것과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이제 본인이 직접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 나가시든지 제가 말씀드리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자, 문 의원님, 저희 패널 분께서도 좀 의문사항이 있으신가 봅니다. 한번 질문 한번 받아주시죠. 네네. 제 월간조선 최병묵 편집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하나 좀 궁금한 거는요. 그러니까 신당을 만드실 텐데 그러면은 그 신당의 주력 세력은 새정치민주연합에서 탈당한 세력이 되나요? 아니면은 뭐 시민단체나 어떤 새로운 정치 세력이 되나요? 어떤 것이 주력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실제 작업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사실은 탈당을 생각한 것이 불과 열흘 정도밖에 안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뭐 아주 구체적인 구상을 한 건 없고요. 다만 이제 저는 지금 우리 한국 정치, 우리 국민이 지금 한국 정치 식탁에 썩은 반찬과 쉰 반찬밖에 없어요. 둘 중에 하나를 먹으라고 강요당하고 있거든요. 새로운 반찬을 좀 국민들에게 제시해줘야 된다는 그런 새정치 각오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많이 나오는 것도 좋지 않다고 봅니다. 어쨌든 간에 국회의원이 뭐 40명, 50명 이렇게 되면은 그건 새정치가 아니죠. 예. 그래서 한 20명 정도가 이제 나와서 마중물 역할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그 신인으로 채우는 것이 저는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20명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다음 총선 때 원내교섭단체로서 총선을 치를 수 있겠다 이렇게 전망을 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거는 뭐 자신합니다. 예. 지금 말씀하셨던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왜냐 수도권 출신 의원들이 당을 나오게 되면 수도권이 워낙 박빙이니까 기호 2번을 안 달고 나왔을 때는 거의 100% 진다. 이런 어떤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당을 못 나올 것이다. 이런 말씀을 예. 많이 하시던데 우리 문 의원께서도 이제- 사실 수도권이시고 저도 어떤 다른 있죠. 그 분들도 수도권 의원들 계십니까? 있습니다. 있고요. 그게 소위 말하는 이제 친노 분들이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친노가 패권을 부리고 독선을 부려도 예. 결국은 못 나간다. 나가면 애들 죽는데 이런 이제 과거의 고정관념에서 말씀하시는 건데 아, 그러나 정치는 역동적이고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바보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기성 정치권보다는 새로운 정치에 저는 많은 지지를 보낼 것이다 보고 있고요. 예. 이 앞으로 지지도가 향상이 되면 아마 당에서 많은 분들이 나올 걸로 보고 저는 신당 외에는 우리 당이 내년에 총선에서 야당이 예. 신당을 만들지 않으면은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으로는 내년에 총선에서는 이길 수가 없는 이길 수가 구도라고 없다. 봅니다. 네. 문 의원님, 지금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께서도 질문이 있으시다고 합니다. 좀 받아주시죠. 네네. 예.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예. 그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과연 그러면 네. 이제 앞으로 안철수 의원이 만드는 새로운 당과 그리고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이 무슨 차별성이 있을까? 뭐 예를 들어 뭐 공천 문제 떠나서 뭔가 이념과 네. 정책 노선에서 어떤 차별성이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지는데 어떤 차별성이 네. 있습니까? 차별성을 가져야죠. 일단은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은 친노 운동권당입니다. 쉽게 말해서 민생이나 생활 정치보다는 이념에 더 우선한 당이에요. 그래서 민생과 생활 정치를 우선하겠다는 선언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친노 패권주의를 추구하는 세력이나 북한과 연대하는 세력과는 같이 하지 않겠다라는 걸 분명히 선언을 할 겁니다. 그리고 소외된 사람과 함께하겠다. 비정규직 청년, 중소기업, 노인, 장애인 이런 분들과 함께하겠다. 그런 선언을 할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실천하는 게 중요합니다. 결국은 네. 정치인들이라는 게 맨날 말만 번들어 하고 실천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천을 정확히 하는 그러한 당으로 변신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문재인 대표가 사실 오늘 새벽까지도 노력을 했거든요. 안철수 전 대표 댁까지 찾아가서 만나기로 했는데. 노력한 게 없습니다. 그거는 그냥 보여주기고요. 아무 그렇습니까? 노력한 게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은 안철수 전 대표가 말했던 것처럼 그야말로 언론 노출용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아이고, 참. 두 분 간격이 정말 크네요. 겁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아이고, 천정배 예. 신당도 진행 중인데 천정배 신당이라든지 다른 외곽의 신당 세력과의 연대 가능성 이런 건 어떻게 보시나요? 당연히 저는 같이 해야죠. 우리가 통합을 당연히 주장하면서 같이 해야 된다. 신당 추진하는 당위에는 세력들이 지금, 예. 통합을 모한다면 국민들이 납득하겠습니까? 그러면 나가 있는 지금 박주선 의원이라든지 박준영 전 지사 이런 모든 신당 세력이 다 통합 신당으로 함께 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그것은 이제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하나의 당으로 가야 한다고 보고요. 하나의 세력으로. 예. 다만 이제 이 소위 말하는 선두 그룹 어떻게 구성할 거냐, 또 뒤에서 받치는 그룹은 어떻게 구성할 거냐 이런 건 좀 전략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예. 어쨌든 간에 국민들이 봤을 때 좀 신선하고 뭔가 새로운 이미지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예. 그렇지만 또 경륜도 당연히 필요하기 때문에 네. 그런 분들이 또 뒷받침을 잘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 의원님은 그러면은 안철수 전 대표를 중심으로 당을 나갔던 분들을 하나로 뭉치는 그런 역할을 하셔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안철수 대표 중심으로 한다는 그것도 약간은 좀 어폐가 있고요. 모두가 함께하는 당이 돼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문병호 의원님 오늘 어려운 가운데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자주 고맙습니다. 불러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저희가 도와드릴 건 없고요. 보도를 충실히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 실장님, 이 문병호 의원도 그런데 이 친노와 비노 사이의 간극을 좀 보여주시는 것 같아서 아예 바로 그 문 대표가 안 전 대표 집 찾아간 거를 쇼라고 그냥 이런 지하에 말씀하시네요. 아까 제가 말한 이제 정체성의 이제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이거는 이제 안 의원하고 문 대표 쪽도 그렇지만은 이른바
비주류, 주류, 뭐 친노, 비노로 보면 이게 한 10년 이상 쌓여온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금까지 이제 비주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이제 숫자는 좀 많지만은 주류에 이제 단결된 힘에 의해 가지고 항상 각계격파 당하고 이제 판판이 이렇게 못 버텼다. 하지만 이제 어떤 좀 안철수라는 상징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좀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겼다. 뭐 그렇게들 판단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게 앞으로 이제 아마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마도 이제 안 의원 주위에서도 강하게 새정치민주연합 흔들어 가지고 사람도 빨리 빼내오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표적 공천 같은 경우도 하고 수도권에다가 이제 뭐 강경 뭐 친노 성향의 의원들한테 그런 식으로 주장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좀 그렇게 해서는 단기적으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결국은 성공하지 못한다라고 보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듣기로 한 1, 2주 전부터 안 의원 주위에 이제 뭐 그 조직 뭐 그룹에서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다 준비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복귀를 해가지고 혁신을 할 때는 어떤 혁신 프로그램을 가지고 갈 것인가, 만약에 탈당을 했을 때는 어떤 프로그램으로 갈 것인가인데 아마도 이제 제가 볼 때는 이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을 흔드는 쪽보다 당장 어렵더라도 좀 확장성을 강화하는 쪽. 그러니까 이게 어렵겠지만은 실은 새정치연합 때 했던 게 있고 대선 당시에 준비했던 프로그램들이 있고 뭐 이제 정체성 문제 같은 경우엔 공정성장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정체성이라 보통 이제 신당을 만들 때는 강령 정체성을 급조하기 마련인데 이쪽은 좀 준비되어 있는 게 오히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제 모아가려고 할 것 같고 아까 말하자면은 뭐 당외 세력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꼭 민주당에서 나온 분들만이 아니라 뭐 정운찬 총리라든지 오거돈 전 부산시장 같은 경우에도 뭐 관계가 계속적으로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쪽으로 한 그룹을 먼저 만든 다음에 이제 이쪽에서는 전체 여러 신당 그룹이라기보다는 천정배 신당 그룹 쪽 하고 이제 뭐 한 2단계로 붙이고 그런 식으로 좀 모양새 있고 덩치보다는 모양새를 먼저 갖추는 쪽을 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심 지표로 봤을 때도 이 새정치민주연합의 내용은 깊어져 왔고 앞으로 중요한 어떤 이 변수는 바로 호남 민심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대선 직후였습니다. 이 리서치가 실시했던 조사를 보면 앞으로 민주통합당이 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첫 번째가 바로 정당의 이념 철학을 재정립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어떤 진보 성향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원 전략을 써서 나가라. 바로 이 방향을 제시했고 그 다음이 개파 종식을 통한 철저한 당 쇄신 요구했었거든요. 바로 이 부분들이 3년간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또 판단하고 내부의 이 세력들은 판단을 하고 또 민심은 그렇게 바라보았다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안철수 세력과 연대한 바로 이 대선 직후의 조사였습니다. 신당 창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졌더라면 지금 같은 결과는 오지 않았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이 갈등이 봉합되지 못하고 끝이 시작이 되어버리는 그런 현상이 됐다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대선 직전만 하더라도 민주통합당을 지지하는 호남의 여론이 지지율이 60%에 육박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최근에 호남의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율은 반토막이 나버렸거든요. 그만큼 실망해 왔다는 것입니다. 호남 민심을 복원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철수 의원이 이 신당을 기정사실화할 경우 가장 중요한 바로미터는 바로 호남의 민심을 누가 압도적으로 잡느냐가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에 안철수 전 대표가 문재인 대표와 각을 세우면서 호남에서 지지율이 좀 올라갔고 전체적으로도 좀 소폭 상승한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이 기자회견이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호남 지지율이 좀 따라올까요? 그렇습니다. 호남 민심이 원하는 것은 얼마만큼 호남의 민심이 바라는 그런 정치 세력화가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은 안철수 의원이 문 대표와 각을 세우면서 어떤 주목이 높아지면서 호남의 민심을 붙잡았다면 지금부터 중요한 것은 단순히 하나의 정당이 아니라 호남 민심이 그동안 바래왔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어떤 통치 철학을 개성해주고 그것을 확대 재생산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경쟁력을 보여주는 정당을 만들어내냐면 호남 민심을 압도적으로 잡겠지만 그리고 과거에 이 민주당 계열의 정당들이 집권을 해왔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포함해서 호남 민심을 붙잡지 않고는 대권도 총선도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러한 호남 민심을 누가 더 빨리 잡느냐. 문 대표는 지금 이미 무너진 이 호남 민심의 새정치민주연합을 얼마만큼 재건해 나느냐. 이 경쟁, 승부수가 향후의 야권의 운명을
결정 짓는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안철수 의원은 사실은 약간은 딜레마에 있어요. 지금 얘기하시잖아요. 바로 문병호 의원도 얘기하셨듯이 이제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들고 뭔가 정권 교체가 가능한 세력을 만들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안철수 의원이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들려면 새정치민주연합에서 탈당하는 그 일종의 본인이 과거에 이제 뭐 낡은 진보라고 했던 그리고 그 다선 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을 너무 많이 수혈을 하면 곤란한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정치 세력이라는 거하고 그 잘 안 맞잖아요. 안 맞는데 현실적으로 그분들이 또 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표를 위해서는 이분들을 많이 영입을 해야 되고 새 정치를 위해서는 이분들을 배제해야 되는 이런 딜레마 같은 상황에 빠져 있다. 그럴 경우에 자, 우리 저 정치 경험이 그렇게 길지 않은 안철수 의원이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앞으로 신당을 만들려면 아까 우리 윤 실장님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고비고비마다 본인이 선택을 해야 돼요. 배팅을 해야 되거든요. 이건지 저건지 어느 길을 갈 것인지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참모들도 갈라질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처럼 오늘 저 기자회견상에서 보여줬던 저런 모습처럼 약간 좀 소통이 덜 되는 모습을 가지고서는 신당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가 제가 보기에는 약간 좀 어렵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훨씬 더 열린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하지 않으면 신당의 성공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는 정치 스타일 자체를 약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이제 과연 박지원 의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네, 그렇죠. 자, 동교동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동교동계가 물론 현역 정치권에서는 멀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그래도 아직까지 어떤 구민주 세력들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 박지원 의원도 물론 현재 지금 대법원에서 어떤 그 판결을 기다리고 있지만 또 나름대로의 몫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양당 간의 결정을 해야 됩니다. 자, 과연 그러면 이 세력을 안철수 의원이 가지지 못하면 결국 또 새정치연합에서 가져가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 세력을 가져야지만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호남의 어느 정도의 좀 정통성을 자기가 끌어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박지원 의원을 안을 경우에 이제 과연 그 새정치자라는 또 의문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론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것들은 좀 이상적이다. 사실 현실 정치에서 보면 물론 누구나 다 새정치를 하고 새로운 사람 좋죠. 근데 새로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새로운 사람 찾으려면 국민들 알지를 못해요. 그 사람이 새 사람인지 헌 사람인지. 즉 기존에 정치했던 사람들 중에서 그나마 좋은 이미지의 사람들을 하는 것인데 과연 그런 분들은 제가 볼 때는 결정을 늦출 것 같아요. 박영선 의원이나 김한길 의원 이런 등등 이런 분들은 끝까지 볼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일로 가냐 절로 가냐 보고 선택을 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몰려들겠죠.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안철수 의원한테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또 세력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양당 간의 딜레마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말로서는 새정치만 하는 사람들 모은 건 좋은데 근데 문제는 결국 사람의 머리수잖아요. 머리수를 모으려면 결국 헌 사람도 모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이 앞으로 안철수 의원이 가지는 가장 큰 고민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자, 안철수 전 공동대표 탈당 기자회견 특보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11시에 했던 그 안 의원의 기자회견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오늘 새정치민주연합을 떠납니다. 제1야당 새정치민주연합을 혁신하고 또 혁신해서 지지자들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정당, 국민이 믿고 정권을 맡길 수 있는 정당으로 바꾸라는 당원과 국민의 염원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대로 머물러 안주하려는 힘은 너무도 강하고 저희 힘이 능력이 부족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다 죽는다고 비상한 각오와 담대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거듭거듭 간절하게 호소했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총선은 물론 정권 교체의 희망은 없습니다. 저희 부족함과 책임을 통감합니다.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이제까지 늘 야당의 통합과 정권 교체를 위한 선택을 해왔습니다. 대통령 후보를 양보했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통합했습니다.
그럼에도 정권 교체는 실패했고 정치 혁신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삶도 나아지지 못했고 야당조차 기득권화하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지금 야당은 국민께 어떤 답도 드리지 못합니다. 세상을 바꿀 수도 정권 교체의 희망을 만들지도 못합니다. 절체절명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활로를 찾으려면 모든 것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도 더 큰 혁신은 배척당하고 얼마 되지 않는 기득권 지키기에 빠져 있습니다. 혁신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혁신을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제 당 안에서 변화와 혁신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안에서 도저히 안 된다면 밖에서라도 강한 충격으로 변화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캄캄한 절벽 앞에 저는 지금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어려운 길로 나가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허허벌판에 혈혈단신 나섭니다. 나침반도 지도도 없습니다. 그러나 목표는 분명합니다. 새누리당 세력의 확장을 막고 더 나은 정치, 국민의 삶을 돌보는 새로운 정치로 국민께 보답할 것입니다. 정권 교체는 그 시작입니다.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있는 정치 세력을 만들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할 것입니다. 자, 이른바 이 안철수 현상으로 화려하게 정치권에 등장한 안철수 전 대표는 다시 맨주먹으로 새 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안 전 대표의 지난 5년을 정수양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정치인 안철수의 시작은 아름다운 양보였습니다. 지난 2011년 박원순 시장에게 서울시장 후보직을 조건 없이 양보해 안철수 현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1년의 망설임 끝에 대통령 선거에 도전하지만 문재인 후보에게 또 한 번 양보했습니다. 제가 후보직을 내려놓겠습니다. 이때부터 양보는 철수라는 비아냥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2013년 4월 무소속으로 국회에 입성한 안 전 대표는 독자 신당을 추진했지만 새누리당과 민주당을 뛰어넘어서 한국 정치 전체를 바꾸겠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민주당과 통합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을 탄생시켰습니다. 하지만 새정치의 꿈을 펼쳐보기도 전에 재보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불과 넉 달 만에 대표직에서 물러나고 말았습니다. 문재인 대표의 재보선 패배 이후 혁신 경쟁을 벌였지만 안 전 대표는 끝내 자신이 만든 새정치민주연합을 스스로 떠나 다시 새 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해 3월 창당 이후 1년 9개월 동안 그야말로 바람잘 날이 없었습니다. 창당부터 분당까지 갈등과 혼란의 순간들을 최지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해 3월 새정치민주연합은 조선 의원 안철수와 비주류 대표 김한길이 의기투합해 탄생했습니다. 계속적인 정치 혁신 그리고 국민을 위한 통합의 정치를 하는 정당을 만들겠다는 약속드립니다. 새정치를 기치로 내걸었지만 혁신을 시작하기도 전에 재보선 패배로 넉 달 만에 지도부가 물러났습니다. 역시 비주류인 박영선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맡았지만 당시 다수파였던 친도는 사사건건 여야 합의를 뒤집었고
결국 원내대표에서 끌어내렸습니다. 다수파 중진인 문희상 비대위원장 체제가 들어서 개작두를 앞세우면서 잠시 기강이 잡히는 듯했습니다. 이러한 결단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일이 있다면 이는 결코 가볍게 여길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표 당선으로 비대위 체제가 끝났지만 동시에 갈등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재보선에서 또 패배하자 대표 사퇴 요구가 되풀이됐습니다. 지도부가 총사퇴를 하면서 사죄를 하고 또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의 가치와 본질, 의식과 체질을 확실히 바꿔서 문 대표는 혁신위 구성으로 정면 돌파를 시도했지만 결국 재신임 논란까지 겪어야 했습니다. 당을 흔들고 당을 깨려는 시도가 검도를 넘었습니다. 논쟁에서 한 발 비켜서 있던 안철수 전 대표가 주류 측을 낡은 진보로 규정하면서 양측은 돌이킬 수 없는 사이가 됐습니다. 이후 이른바 문한박 연대, 혁신전당대회 제안을 주고받았지만 이미 때가 늦었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안철수 전 대표는 단순한 탈당이 아니라 들으신 것처럼 신당을 만들 것처럼 그렇게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보수 진보 양당 체제를 흔들겠다는 건데 총선을 앞두고 3당 체제로 정치 지형을 재편한다는 제안이 적지 않습니다. 김보건 기자입니다. 조순영 전 새천년 민주당 대표는 지금의 양당 체제는 가동 중단 상태라며 제3당 출연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그 교섭단체 구성은 그냥 탈당하고 서명해가지고 사무처에 제출만 하면 그대로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양당 체제가 3당 체제로 되고 그러기 때문에. 오늘 가칭 국민회의 창당 발기인 대회를 개최하는 무소속 천정배 의원도 양대 정당의 과점 체제를 균열내고 정당 간 경쟁 체제를 만들자는 명분을 내걸었습니다. 새누리당 출신인 박형준 국회 사무총장도 제3당을 출연시켜 연합의 정치를 통해 적대의 정치를 뛰어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등 지식인 119명은 내일 양당 독점체제 타파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을 주장하는 성명을 발표합니다. 그러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실제로 중도 신당이 동력을 얻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념적 중도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그 자기 입지를 확고히 갖고 그 정치적인 어떤 파워를 만들어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안철수 전 대표 자신이 지난해 중도를 표방한 독자 신당을 추진하다가 결국 야당과의 합당을 선언한 게 바로 그 방증입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자, 계속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현정 위원님, 지금 문재인 대표는 과연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궁금합니다. 사실 이제 문재인 대표가 뭔가 해결할 거 생각을 했더라면 사실 어제 해결했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이야기한 뭐 마지막 막다른 골목에 닿은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제 어제 혁신전대라는 문제를 본인이 해결했어야 되는데 문제는 어제까지 가서 여러 뭐 본인이 어떤 입장이 변화가 전혀 없었어요. 이제 그런 걸 보면 이미 그냥 내 길 가겠다라는 생각이 굳어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의 관훈클럽 토론에 와서 보면 굉장히 강경한 어조로 이야기했거든요. 즉 나를 흔드는 비주류들은 공천권 때문에 즉 기득권 때문에 나를 흔들고 있는 것이다. 그걸 이야기를 했고 또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도 계속 그 혁신전대는 절대 안 된다. 그렇지만 통합전대는 하겠다. 나중에 다 합쳐서. 그렇지만 사실은 문제는 뭐냐면 지금 당이 왜 통합전대를 안 하냐고 그랬더만 결국은 당이 깨지기 때문에 안 한다고 했는데 이미 당이 깨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상황이라면 지금 문재인 대표의 어떤 선택지 자체는 보면 이미 제가 볼 때는 자신의 길, 즉 친노의 길 이런 것들로 이제 굳혀졌고 결국은 여기서 승부가 저는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주류 상황을 보면 아까도 우리가 조금 이야기를 했지만 비주류 그렇게 쉽게 행동을 할 사람들이 아니다. 그리고 결국 저 사람들이 경쟁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다. 즉 똘똘 뭉친 우리만 있으면 결국은 우리 쪽으로 오게 돼 있다. 그런 것에 대한 자신감이 강한 것 같아요. 지난 2012년도입니까? 그 2002년도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정몽준 의원이 지휘철을 하고 그 집에 갔지 않습니까? 그때 왔을 때 결국 이겼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한 승리의 기억들이 아직까지도 저는 남아있는 것 같아요. 신노들은 보면 일반적으로 아니 그때 다 철회했는데도 결국 우리가 이겼고 다 이겼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길 것이다. 이제 그것의 승리에 대한 기억들이 13년 전 기억에 대한 것들이 지금도 저는 계속되고 있지 않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결국은 총선 때 되면 이 중도표를 얼마나 잡느냐 이게 사실 여야의
여야의 승패를 가르는 주요 요건이잖아요. 근데 중도를 대표하는 안철수 의원이 나가버리면 문재인 대표로서는 반쪽, 그러니까 다뭐 70을 가질 수 있다면 그 중에 30만 갖고 선거를 치러야 되는 좀 더 곤란한 상황에 놓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과연 이제 안철수 의원이 지금 만드는 신당이 네. 중도를 표방하고는 있지만 아까 그 기자회견문을 쭉 보면 새누리당의 확장을 반대한다고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중도라면 사실은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사이에서 어떤 이념적 중도 또는 세대 뭐 이런 거의 중도 뭐 이런 걸 표방해야 되고 실제 그쪽을 그 타겟으로 해서 삼아야 되는데 이건 그게 아니고 새누리당에 대한 반대는 확고히 했단 말이죠. 그렇죠. 확장을 막겠다. 그러면은 결국은 야당과 경쟁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그렇게 되면 과연 중도 세력을 그렇게 많이 잡을 수 있을까? 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네요, 안철수 또. 의원이 지금 하려면 사실은 저는 오늘 어떤 정도의 그 워딩을 기억했냐면 자 이제 저는 새정치민주연합을 떠나고 제가 당초에 목표로 했던 어떤 초심으로 돌아가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새누리당의 확장 반대는 확고해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이제 결국 안철수 의원은 중도보다는 약간 야당 쪽에 선 어떤 제2야당 정도를 타겟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 훨씬 더 그 중도를 잡는 데에 약간의 한계가 있다. 물론 이제 앞으로 그 논의 과정에서 신당을 만드는 과정에서 정강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안철수 의원의 머릿속에는 그 새누리당 쪽하고는 뭐 확실하게 거리를 두고 이쪽과는 탈당은 하지만 뭐 완벽하게 거리를 두는 건 아닌 약간 어정쩡한 모습으로 이렇게 비칩니다. 마지막 메시지도 당원들에게 지켜봐달라는 메시지를 보냈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려볼까요? 아까 제가 이제 정체성 말씀드린 거하고 방금 최 편집장님 말씀하신 거하고 이게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한 의원이 2011년 저 서울시장 선거 양보하고 처음에 이제 정치를 이제 만지작거리기 시작했을 때 당신의 정체성이 뭐냐라는 질문을 해서 똑같이 답이 제가 한겨레 신문 인터뷰로 기억을 하는데 한나라당의 확장성에 반대한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지금 승리쌍관하는 게 있고 그런 정도를 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새누리당 지지 세력 중에서 박근혜 대통령한테는 불만이 있지만은 좀 이제 뭐 이제 합리적 보수를 지향하는 분들 그리고 무당파 한 35% 정도 그리고 야권 내에서 이제 좀 강경 진보를 제외한 나머지 세력 그러니까 중도라기보다는 중원을 공략하려고 하는 게 이제 맞을 것 같고 결국 이거는 이제 문재인 대표가 앞으로 어떤 길을 걷느냐 하고 또 연결이 될 건데요. 그럼 이제 이 새정치민주연합이 당명도 곧 바꾸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일부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잘 됐다 차라리 이렇게 이제 사사건건 분란을 일으킬 안철수 의원은 나가고 우리의 정체성 강화하는 게 낫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의원들 중에도 있고 그럼 이분들의 요구는 좌클릭 요구일 거거든요. 분명히 선명하게 나가라. 그런데 이제 그거는 이제 문 대표가 평소에 제가 볼 때 문 대표가 이제 마음하고 머리가 약간 따로 노는 거가 있었던 게 머리로는 약간 이게 확장성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시면서 마음이 그래도 또 좀 왼쪽에 머무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지금 문 대표도 이제 선택의 기로에 처 있는 거죠. 왼쪽으로 가느냐 아니면은 기존에 생각했던 확장성을 가지고 뭐 안철수 쪽과 혁신 경쟁을 하느냐인데 저는 좀 너무 왼쪽으로 가버리면은 또 쉽지가 않을 것 같다 그런 느낌은 듭니다. 결과적으로는 중원 공략, 중도층 공략이 될 수밖에 없을 텐데 내년 선거에 지금 안철수 의원이 새로운 당을 만들더라도 지지 기반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지난 8월 이 서울대 아시아연구소에서 발표했듯이 우리나라 유권자 지형이 과거에 보수와 진보 이 양극단의 대결에서 지금은 이 중도층이 거의 절반 가까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이들을 어떻게 공략하냐? 공략이 쉽지 않습니다. 진보라든지 보수와 어떤 극단적인 이념에 비하면.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일단은 선거에서 지역적 기반이 필요한데 호남은 단순한 호남이 아니라 호남 민심, 호남 출향 인사들이 수도권까지 북상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지난 우리가 재보궐선거에서 봤듯이 이들에 대한 어떤 결집 능력을 얼마만큼 가질 것이냐, 새정치민주연합을 대체해낼 수 있을 것이냐, 이것이 관건일 수가 있고 또 연령대로 봤을 때는 적어도 조금은 좀 더 이 중도층, 부동층에 서 있는 35세 이상 55세 미만의 이 중간대에 있는 이 연령대의 차별화된 정책을 얼마만큼 펼칠 것이냐. 그리고 안철수 의원 개인적인 어떤 선거 영향력 자체는 좀 20대에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20대에게는 안철수 의원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어떤 참신함을 새롭게
이 업데이트된 버전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도 중요하겠지만 다른 구심점도 필요로 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다른 구심점으로서 이 거론되고 있는 손학규 전 대표와 같은 인물들과의 연대가 과연 현실화될 수 있느냐, 가능한 것이냐,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편집장님, 지금 분석해 주신 바에 의하면 야권이 분열돼 가고 있는 건 맞는 거죠? 분열 뭐 된 거죠. 사실상 됐는데 분열이 정확하게 양분됐느냐 아니면 일부 이렇게 조각으로 나가는 거냐 그건 좀 지켜봐야 되고. 안 전 대표의 기자회견을 보고 새누리당은 좋아만 할까요? 근데 이게 이제 아니 새누리당으로서는 정치 구도상으로는 굉장히 좋은 국면으로 가죠. 이제 이렇게 되면은 뭐 한 그 3파전이나 아니면 2.5파전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안철수 의원 당을 한 0.5 정도로 본다면 그 정도로 되면 뭐 새누리당으로서야 뭐 특히 수도권 같은 데에서 박빙의 게임을 벌일 경우 훨씬 더 유리해지는 건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자 이제 보세요. 지금부터 새누리당은 내년 4월 총선까지 새누리당이라는 건 별로 들어볼 기회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요. 그렇죠. 자 이제부터는 문재인이냐 안철수 이 싸움에서 전부 다 온통 관심이 거기로만 가기 때문에 자 문재인 대표가 이끄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제1야당이 될 것이냐 아니면 안철수 의원의 신당이 바람을 일으켜서 제1야당 자리로 갈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새누리당으로서는 뉴스에서 멀어지는 거 이거에 대한 불안감이 있고 또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만은 이 두 당이 예를 들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전격적으로 통합을 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아니 예를 들어서 안철수와 새누리당이요? 아니 안철수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이 다시 또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생물이니까 그러면 그런 가능성을 항상 약간은 또 두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새누리당한테는 또 재앙적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여하튼 지금부터 새누리당은 굉장히 불안한 가운데 웃을 수밖에 없는 이런 아주 묘한 상황이 될 겁니다. 최근에 여의도 연구소에서 그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결국 이제 새누리당한테 정말 이 상황 자체는 조심해야 된다. 왜냐? 결국 이 사람들을 뭉칠 거다. 야권이 그동안 행태를 보면 결국 이제 판을 키우고 한참 판돈을 키워서 결국에는 하나의 배팅을 통해서 하나 뭉치게 될 경우에 이쪽에서는 그냥 앉아서 당할 수밖에 없다. 자, 그럴 경우에 이제 저는 한 가지 대안은 있습니다.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 김무성 대표가 싸우는 방식은 있거든요. 결국 그렇게 해서 뭔가 초점을 가져가 버리면 안철수 의원은 완전히 닥쳐놓게 지붕 쳐다보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죠.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그냥 이렇게 간다면 사실 뉴스의 초점은 다들 야권으로 가게 될 경우에 야권 지지자들이 만약에 안 되겠다. 도저히 이런 상황을 우리가 간과할 수 없다. 뭉치게 되겠습니다. 항상 보면 선거를 앞두고는 야권에 지지하는 건 좀 더 적극적인 의사들 필요를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는 그냥 그렇게 죽는 것보다는 이렇게 한판 대판 싸우고 죽는 것 자체가 보면 결국 야당한테는 유리한 방향으로 갈 수가 있죠. 새누리당이 마냥 웃을 수가 없는 것이요. 96년 총선 기억하신다면 좀 기억을 되살려 주시기 바라겠고 이 88년도 총선을 보면은 여소야대입니다. 근데 이 지형이 앞으로 어떤 야권의 지형이 만들어질지 모르는 것이거든요. 그렇지만 만에 하나 새누리당이 기대했던 것이 아닌 이것이 여당이 가반 정당을 이루지 못하면 여소야대가 될 경우에 박근혜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는 전혀 다른 그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앞서 이현정 논설위원도 말씀하셨듯이 또 최 편집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야권 쪽에 주목되게 되면 일반적인 유권자들은 지금과 같이 19대 국회에 대해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고서 새누리당은 왜 새로운 선택지가 없을까? 왜 보수 정당은 새로운 선택할 수 있는 제2의 제3의 정당이 없을까? 이런 또 궁금증을 또 의문을 요구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야권 중심의 선거가 될 경우에 자칫 여소야대가 생기지 않는다라는 것도 원천 배제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그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에 상당히 큰 위기가 도래될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런 어떤 정치적인 상황도 전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산술적으로 보면 분명히 여당이 유리해지는 건 맞습니다. 일러다야 구도니까 이거 수학도 아니고 산술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구도랑 이념적 지형을 보면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가 친박 직계를 이제 많이 내려보내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야권 주류 세력이 잡고 있는 야당과의 대결이라면은 충분히 해볼만 하기 때문에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보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신당이 조금 중간 쪽으로 치고 들어오면은 박 대통령과 친박계 세력은 자동적으로 오른쪽 끝으로 밀릴 수밖에 없거든요. 정치 지형상. 그럼 좌, 중, 우 이런 식으로 프레임이 짜지게 되는 것이고 스스로가
그러니까 이제 여권이 숫자는 많을지언정 영토는 좁아드는 형국이 되는 것이고 또 그렇다면은 여권의 비주류는 분명히 목소리를 낼 겁니다. 이렇게 중도층이 치고 들어오는데 우리가 계속 박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국정 운영을 하는 게 맞느냐, 공천을 일방적으로 하는 게 맞느냐라는 식으로 전반적인 유동성이 높아지는 측면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연정 의원님, 네. 이 안철수 전 대표의 탈당을 보고 함께 당을 만들었던 김한길 전 대표는 당에 남아있는 자신의 모습이 좀 이상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지금 아마 굉장히 고민이 클 겁니다. 네. 과연 그럼 이 당에 남아서 누구와 싸울 것인가? 자, 문재인 대표 계속 싸울 것인가? 그리고 과연 승산이 있을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이 있을 거거든요. 최근에 최재천 정책위원장 사퇴를 했지 않습니까? 네. 이종걸 원내대표도 지금 뭐 거의 대척점에서 당무급을 하고 있고 다 자기 계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계보를 했을 때 그러면 이제 앞으로 만약에 이제 안철수 의원이 나갔을 경우는 그럼 문재인 대표 측에서 자, 봤지? 이제 우리 칠 거야. 이렇게 했을 경우 만약에 그러면 당에서 정말 뒷방신세로 물려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그건 본인도 이제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제 김한길 대표가 워낙 이제 정치가 노련하신 분이니까 본인이 선택할 걸로 보입니다. 결국 문재인 대표가 손을 잡고 당을 그러면 안철수를 제외한 나머지 당으로서 우리가 한번 할 것이냐 아니면 본인이 뭔가 보여줄 것이냐 아니면 그냥 그 자리에서 죽는 방법이죠. 근데 문 대표는 그러면 그런 추가 탈당 사례를 막기 위해서 뭔가 유화책 같은 걸 좀 내놓지 않을까요? 아니 이미 그런 생각이 있었다면 저는 안철수 의원의 탈당을 방치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재인 대표는 좀 더 자기 색깔을 강화하는 쪽으로 갈 것이다. 그래서 이제 당 기강을 확립하고 자 나갈 사람 나가라. 그리고 오히려 문 대표 쪽 입장으로 봐서는 이제 그 이른바 좀 낡은 사람들, 다선 의원들 뭐 이런 분들은 차라리 가서 저 안철수 의원 당 쪽으로 가서 거기 가서 그 당을 좀 이상하게 만드는 게 오히려 문재인 대표한테 더 나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새누리당을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바로 이 대목인데 결국은 새정치민주연합도 자리가 많이 비게 되고 탈당을 하면서 안철수 의원도 아까 얘기하면 저당에 있는 현역 의원들 많이 끌어올 생각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 거 보면 그 신인들을 많이 수혈할 거거든요. 뭐 어떤 개혁적 성향 또는 뭐 중도 보수 뭐 이런 분들을 많이 끌어올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여기도 수혈 경쟁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럼 야당은 새로운 피들이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여당은 뭐죠? 여당은 거기서 이제 그게 없어요. 그러면 여기는 고인물처럼 인식이 되기 쉽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새누리당으로서는 이게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을 맞을 것이다. 그 야당의 두 야당이 서로 수혈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국민들의 관심도 그쪽으로 가고 새로운 인물도 오히려 그쪽으로 많이 가고 왜냐하면 그쪽은 자리가 많이 남으니까. 그렇게 되면 나중에 결과를 놓고 볼 때는 국민들의 어떤 그 시대 정신 이게 변화와 개혁 아닙니까? 그럼 변화와 개혁에 맞는 새로운 인물들이 두 야당에 많이 들어간다? 그럴 경우에 새누리당으로서는 오히려 위기가 초래될 가능성도 있죠. 그러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제는 친노당이 되는 건가요? 세력적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문재인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결집하는 성향을 더 강하게 드러낼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결과적으로는 지금은 이제 새누리당과의 싸움에 앞서서 새롭게 생길 예정인 또 신당과의 경쟁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념적인 어떤 위치를 보더라도 대체적으로 이 중도 쪽에 서게 될 어떤 신당과는 보다 더 또 차별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어떤 친노무현적 또 친문재인 대표적 그런 성격이 더 강한 정당의 성격을 뭐 의도하지 않더라도 국민들에게는 유권자들에게는 그런 모습이 더 강하게 비춰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앞으로 그렇지 않아도 지금 호남의 민심이 문재인 대표에게 아주 안 좋은데 그렇게 친노색이 짙은 당으로 남는다면 호남 쪽의 지지율은 더 빠져나간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더 총선에서 어려워지는 것이고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호남에서의 선거는 너무 중요합니다. 앞으로 나오는 어떤 지표가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할 텐데 호남에서의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율과 그리고 새롭게 생기게 될 어떤 당의 지지율과의 어떤 경쟁 그리고 전국적인 경쟁률에서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는 것이 지금은 문재인 대표를 지지하고 선호하는 유권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결집되어 있는 그런 지지율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지금 20% 초반대의 경쟁력이 아주 강하지 않은 그런 정도의 지지율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이 지지율이 앞으로 적어도 지금 현재 20% 되는 유지하느냐 아니면 10%로 내려가느냐 아니면 자칫 한 자릿수로 내려가느냐에 따라서 당의 모습은 전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그림을 이렇게 그려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2004년, 11년 전으로 가서 자, 그 당시에 열린우리당 창당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새천년민주당이 계속 있었고 한나라당이 있었고 이렇게 돼 있었죠. 자, 그렇게 됐는데 만약에 2004년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태가 없었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총선 결과가 어떻게 됐겠느냐 하는 겁니다. 근데 내년 총선 결과가 저는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사태가 없는 2004년 총선과 비슷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죠? 네. 결과가.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은 자칫 잘못하다가는 친노 중심의 과거 열린우리당화 할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과거의 새천년민주당은 지금 얘기하는 안철수 의원이 새로 만들겠다는 그런 당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당이 이제 제1야당을 놓고 쟁투를 벌일 텐데 친노가 그 당시에 얘기했듯이 열린우리당처럼 무슨 가치 중심의 정당을 만들고 지역주의를 극복한다고 섣부르게 나왔다가는 자칫하다가는 호남을 잃고 결국은 20, 30, 40대의 어떤 그 연령층 그쪽의 지지만을 노리고 그 총선에 임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안철수 의원의 신당과 제1야당을 누가 할 것이냐를 놓고 저는 상당한 정도의 경쟁 구도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면은 새누리당은 이제 뭐 새누리당이 최악의 국면으로 가면 1988년 때처럼 이 양쪽의 어떤 수열 경쟁이 벌어지면서 관심이 그쪽으로 가고 새누리당이 오히려 의석을 잃는 1988년 같은 상황에 올 수도 있고 그러나 그거보다는 제가 가능성을 높게 보는 것은 2004년 탄핵 사태가 없는 총선과 비슷한 결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이 1988년에는 여소야대의 전국이었는데 당시에는 보면 자유민주연합, 이 충청권을 결집시킬 수 있는 김종필 전 총재와 같은 그런 구심점 역할을 했다면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88년하고는 엄연히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지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이 이 안철수 의원도 지역 기반이 상당히 나누어져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부산 출신이기 때문에 부산에서의 내년 총선에서도 유권자들이 이합 접선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놓았다는 것이거든요. 조경태 의원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대구 경북 TK 지역 김부겸 전 의원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충청권에 있어서도 안철수 의원이 상당히 대전을 기반으로 하던 IT 협력, 기술, 융합 이런 관계들을 해왔기 때문에 충청권의 지지 기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의 지역구가 노원이기 때문에 서울 강북에서도 상당한 영향권을 보여줄 수가 있다는 것인데 이러한 어떤 형국화에서 본인과 그동안 협력 관계에 있던 박원순 시장하고도 굉장히 미묘한 관계가 앞으로도 펼쳐질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적으로도 상당히 과거의 한 지역만을 독점으로 하던 것이 아니라 여러 지역을 흩어져서 나누어서 새롭게 유권자들을 이합 잡선할 수 있는 그런 국면도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좀 궁금한 게 통합행동이라고 하는 야당 내 세력들 있잖아요. 네네. 뭐 박영선 전 원내대표라든지 김부겸 의원이라든지 뭐 민병두 이런 분 의원. 그렇죠. 이런 분들의 행방이 좀 관심이 좀 주목이 될 것 같은데 문재인 쪽이나 안철수 전 대표 쪽이나 양쪽에서 모두 다 러브콜을 받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이제 아까도 말씀 문재인 대표가 이제 당에 그럼 앞으로 노선을 어떻게 정해갈 것인가. 자, 최근에 이제 민노총 폭력 사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이 과잉 진압이다, 이 폭력 시위가 문제가 아니다, 안 된다 이런 거로 갈 것인지.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지금 흐름으로 보면 결국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어떤 그 강한 운동권적 성향들, 그 강한 어떤 좌파적 성향들 이런 것들을 좀 강화시켜서 자기 지지층을 좀 똘똘 뭉쳐서 결집시켜 나가는 아마 그런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그랬을 경우에 그동안 당에서는 중도적인 입장을 취했던 사람들의 어떤 위치 자체가 굉장히 애매모호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제 문제는 이제 안철수 의원이 그걸 공략을 하겠죠. 자, 이런 분들을 향해서 이런 공간 자체를 우리가 이제 가져와야 된다. 결국 이제 그래서 이분들의 선택 여지를 아마 이제 제가 볼 때는 아마 12월 1월까지 고민을 많이 할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박영선, 손학규 등등 김부겸 이런 분들이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도저히 이쪽하고는 우리가 노선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신당 쪽으로 붙어준다면 이거는 사실은 이제 상당히 하나의 모양새가 합리적 중도적인 어떤 좌파적인 정당 이런 정당의 어떤 모습들을 가져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문재인 대표 참모들이 좀 똑똑하다면 제가 볼 때는 고립화 전략을 쓴다 그러면 결국 제가 볼 때는 죽는 방법밖에 없고 그러니까 좀 더 확장을 영역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 친노라는 그 강한 어떤 집단의 특성 과연 이 집단의 특성들이 과연 그렇게 하겠느냐 저는 그렇게 좀 부정적으로 봅니다. 당내에서도 이미 그 친노의 그 뭐랄까 성격 있지 않습니까? 뭐 선민의식이라든지 배타적이라 지금도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당내에서. SNS 보십시오. 이 SNS 끊임없이 안철수를 비난하고 이게 무슨 뭐냐 이제 우리가 이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쪽으로 지금
사실 친문재인 그룹들의 분들이 지금 많이 올리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성향을 보면 결국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는 그들을 무시하고 할 수는 없거든요. 문재인 대표가 지금까지 지켜온 게 바로 그런 사람들의 지지로 뭉쳐왔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 앞으로 당의 노선 자체를 뭐 혁신과 변화만 말만 했지만 결국 아까 우리 편장님 이야기했듯이 결국 이제는 좀 중도 사람들을 쳐내는 작업들 이런 작업들 통해서 뭔가 자기들의 순수성들을 좀 강조할 그런 가능성은 좀 있어 보입니다. 안철수 전 대표가 탈당 기자회견을 하고 곧바로 문병호 의원이 본인도 늦어도 모레는 탈당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걸 보면 그리고 몇 명 더 탈당할 사람 5명에서 10명은 이번 주 안에 탈당할 것이다. 얘기가 어느 정도는 동의가 그러니까 컨센서스가 형성이 된 상황이라는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그렇죠. 그동안 이제 보면 비주류들은 어차피 지금 문재인 대표가 지난번에 관훈 토론 때 그래 아주 명시적으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비주류들 나를 흔드는 사람들은 자기 공천 때문에 그렇고 이런 기득권 사람들 때문에 안 된다라고 분명히 규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저는 그걸 보면서 왜 문재인 대표가 저렇게 상대방에 대해서 규정을 해버리면 그분들의 입지에 선택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나중에 예를 들어서 공천 못 받아 쫓겨났다는 소리 안 들으려면 지금 결정을 하면 굉장히 순수해 보이거든요. 근데 이게 나중에 선거 임박해 모이면 야 공천 못 받으니까 나온 거 아니야? 옛날 민국당 사태 같이 민국당이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끝까지 하다가 결국 공천 탈락하니까 김윤환 대표 등이 나와서 민국당을 만들었는데 대실패를 했잖아요. 결국은 뭐냐면 공천 탈락하니까 지살라고 하는 것이다. 이런 이미지가 굳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비주류 의원들도 빨리 선택을 해야 본인의 어떤 순수성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총선을 이야기할 때 주로 이제 국회의원들의 이동 또는 어떤 입장 이 정도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 총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닥 민심을 다지는 조직화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다면 이러한 조직화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 기초의원 광역의원입니다. 기초단체장이고 이들이 앞으로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거든요. 지역의 이 풀뿌리 어떤 바닥 민심을 가장 잘 알고 있고 장악하고 있는 이들이 어떤 입장을 앞으로 어떤 당으로 가느냐도 또 남아있느냐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이동뿐만 아니라 이러한 어떤 밑바닥 민심을 붙들고 있는 이들의 어떤 입장 표명, 이동도 향후 총선에 정말 이거는 매머드급의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네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병모 월간조선 편집장, 이현정 문화일보 논설위원, 배종찬 리서치 본부장, 윤태곤 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윤태곤 실장은 먼저 스케줄이 있어서 일어서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